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기 국회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에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막무가내 압수수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에 대해 음주운전과 이념 편향 논란 등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를 둘러싸고 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학부모 단체 관계자와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현장의 목소리 듣고 개선 방안 점검합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베프의 범죄 도시에선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헤드라인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이런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검찰청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 이번 9월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예. 다 알고 있던 얘기인데 이거를 거듭 강조한 배경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뭐 로드맵이랄까요? 타임 스케줄이랄까 이런 것들 조금 얘기했는데 소개를 해 주세요. 예, 실제로 뭐 얼마 전에 당정대 그 만찬하면서 실제로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에 대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 개혁의 열차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임은정 검사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검찰 개혁의 방식에 대한 이견이 조금 노출된 부분들이 있죠. 네. 실제로 보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것이냐, 법무부 산하에 될 것이냐, 아니면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을 축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방법론의 이견이 조금 표출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분들이 검찰 개혁 이러다가 삐걱거리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들이 생긴 게 사실이고 네. 언론에서는 그거를 또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분열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타임라인 가지고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 지키겠다고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서도 이제 그 법안을 상정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될 텐데요. 우선은 민주당에서는 정책위원총회를 9월 3일 내일 진행을 하고요. 법사위에서 입법공청회를 그 다음날 4일날 진행하고 5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조직안에 대한 개편 디테일에 대해서는 9월 25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 선언을 하였습니다. 네. 자, 결국 뭐 이게 뜻을 모아서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뭐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입장 최종 조율해서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신현영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과연 중대범죄수사청 어디에 두냐? 네. 그다음에 보안수사 검찰에게 보안수사권 주냐 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뭐 행안부 강전의 대변인 행안부 산하로 사실상 정리됐다 이런 얘기들을 뭐 박지원 의원도 하고 여러 의원이 하고 행안부나 법무부에서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하고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시며 또 어떻게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존의 법무부에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정성호 장관이 이제는 언뜻 이야기했다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민주당에서 워낙 격한 반응이 나오니까 이 네. 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약간 뒤로 빼기는 했습니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조상호 변호사가 원래 대통령 비서실에 행정관으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법무부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가 있거든요. 아마도 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검찰 폐지 관련한 법안들을 돕기 위해서 가 있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그런데 정청래 대표와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네. 굉장히 강성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행안부로 해야 된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열려 있다는 식으로 뭐 토론해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기획위에서도 행안부 산하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었다. 이 이야기를 꼭 끝에다가 붙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서로 간의 의견 다툼이 저는 계속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근데 제가 이제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유가 지금 뭐 정성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사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사 역량 이런 거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문정 검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존의 검찰을 두 개로 나누는 것 이상, 그러니까 검사장 숫자를 늘리는 것 이상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검찰을 해체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네. 검찰을 해체 안 하고 분리해서 되겠느냐는 그런 문제제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정성호 장관은 심지어 기소를 담당하는 청은 검찰청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지금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네. 강성 지지층들에게 검찰 해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을 워낙 크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여기에 있어서는 좀 알력 다툼이 있지 않을까. 결론은 어떻게 날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법조인으로서는 법무부 산하로 있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신현영 의원님 사실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는 민주당에는 기본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강성 지지층이나 아니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그 지도부나. 근데 분리로 가면 이게 우리가 뭐 한 거지? 이게 비난이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결국은 당의 의도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정성호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국회에서는 민의를 담아서 어떤 방식이 가장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수사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국민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그래서 견제와 균형 이런 부분에서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야 되는 것이고, 다만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갔을 때 경찰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라도 그런 법무부 산하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절차적 과정에서는 토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문정 검사도요, 그 이번에 조국혁신당 토론회에 나와서 그랬어요. 본인도 이 부분에 있어서 중수청을 처음에는 법무부 산하에 두는 걸 생각을 했었다. 근데 국가기획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말짱 도로목 검사가 계속해서 그런 정치 검사로서의 권력을 계속해서 살리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별로 변화가 없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토론을 하다 보니 행안부 산하가 더 낫겠다라고 결론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론과 절차적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중재하더라도 계속 토론을 하고 국민의 그런 민의를 담아보자, 그런 공론화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하여튼간에 이 권한에 대해서 텐션해가지고 계속해서 선의의 그런 권력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더 나은 대안을 만들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실제로 개혁 과제라는 게 100%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중간중간에 또 삐걱거릴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은 그런 것들을 트집 잡아서 그래서 개혁하면 안 된다, 부실개혁 이러면서 공격해 올 거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절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9월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대안을 가지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사위가 오늘도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뭐 초선은 가만히 있어 막 이러면서 또 난장판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사위가 여야가 조금 더 토론하는 그런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참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해서 이게 네. 참 우리 국민들의 정재현 정말 대변인.
생활에 바로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정말로 그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주재할 생각도 있다라고 강유정 대변인 통해서 밝히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이미 다 정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25일까지 법안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김민석 총리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만나서 행안부 산하로 하는 거 어느 정도 입장 정리됐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답정너가 아닌가. 이미 답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뭐 민주당 아니든 대통령실 아니든 뭐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끼워 맞추기로 하려는 토론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게 일단은 뭐 4일날 법사위에서 이거 입법공청이 하는 거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거 하나로 끝낼 것이 아니라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큰 토론회를 해보는 것도 좀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도 결국에는 토론회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이 좀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께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냐 두느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에 대한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권 그런 것들 구체적인 거는 9월 25일 이전에는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논의를 어제 잠정적으로 중단도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논의하는 과정에 한 주장이 유출 아닌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왜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25일 날 중수청을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 논의가 이어간다면 그 논의는 안도 뭐 많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 아까 저기 검찰 폐지한 정부조직법 9월 처리. 이거는 뭐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이렇게 논의를 거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신중한 이런 입장, 조심스러운 입장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신현영 의원님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준다. 검찰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보안 수사가 검찰 수사의 90%가 넘을 정도로 사실 실질적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동전의 양면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검찰 수사를 그대로 살려두는 거나 마찬가지네.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어떤 민생 피해나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이거를 그냥 날려버리면 되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당장 논의하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지금 논의에 그 토론을 하긴 좀 어렵긴 한데 예.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전문성도 제가 파악해서 무엇이 더 낫다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진짜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수사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부실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기 위한 그 대책은 꼭 필요하다라는 면에서 이런 부분에 토론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에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검찰 해체에 대해서 모든 검찰이 다 악마가 아니고 정치 검찰을 최소화하고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보안 수사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죄 없는 사람 탈탈탈 털어갖고 뭔가 죄를 만들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기소하고 그러면서 괴롭히는 게 의도적인 그런 검찰권의 남용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보안 수사권을 그대로 놔두면 이런 나쁜 관행들이 이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우려가 있는 게 한편이고 한편으로는 지금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그나마 경찰보다 조금 더 수사에 그런 능력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그 판단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서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무마하거나 그랬을 때 이것을 검찰이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작동 원리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엄청난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의 토론은 이제 9월 25일 이후에 디테일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대변인인 대한민국은 강전의 네. 대변인, 대변인이래 변호사인 강전의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수사기관들이 참 잘해요. 잘하는데 경찰이랑 검찰은 좀 특화된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검찰에서 나름대로 지휘권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사실관계 수집하는 거를 잘하고 검찰은 이것을 법조문에 맞춰서 증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지 그래서 어떻게 뭐 유죄 무죄 판단을 받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은 또 정리를 하는 기소유예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공소유지 부분.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검찰에서 이렇게 보안 수사권 이거를 폐지를 하게 되면은 경찰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사를 잘하지만 마구잡이로 가져온 증거만으로 기소를 했을 때는 법원에서의 판단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공소사실 그 과정에 맞춰 갖고는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부분들은 경찰보다는 검찰이 훨씬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계속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경찰 측에서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부실 수사 같은 것들도 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갑작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원래 법조인 출신이니까 그리고 검찰이 지금 우리가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참 여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정치 검찰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치 검찰이 없어져야 되는 것과 검찰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사 능력을 아예 쓰지 않는 것 이것을 무용화시키는 것은 저는 아예 다른 세상의 문제라고 무용화 생각합니다. 혹은 약화시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이 보안 수사권은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그 의견이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 역량 전체적인 수사 역량 저하로 인한 민생사범 대처가 만약에 구멍이 뚫리고 그게 가시화됐을 때 그 혼란은 막아야 된다는 게 그건 국민 상식일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정부와 여당 그다음에 국회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 자, 수사권을 쓰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불관계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검찰이 우리 위에 있다는 생각 계속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 같은 것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보안 수사권을 아예 폐지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봅니다. 네.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 검찰개혁 오적이 법무부 장관을 속이고 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특정인 거명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논쟁하랬더니 싸우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야당 의원 질문을 받고 정성호 법무장관 본인도 임은정 발언 부적절하다. 문제 있다. 그러면서 살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임은정 검사장이 거명한 그 고위직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기 신현영 의원님 지금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지금 항명하는 거냐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약간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 시절에는 이제 일개 검사로서의 쓴소리 네. 아니면은 뭔가 파급력 있는 얘기를 해오던 습관이 여전히 동부지검장이 된 상황에서도 이제 국회에 가서 하다 보니까 원래 저 세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더 셌나 이러면서 본인도 기자한테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예. 원래 얘기하던 건데 이거. 예. 그래서 이렇게 파급력이 있을지는 예전에 일개 검사일 때와 동부지검장이 돼서 이제 여당의 그런 인사가 됐기 때문에 사실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런 여당과 그런 당정 관계에 있어서의 해결사로서의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말 존경스럽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든지 토론할 수 있고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타겟팅을 시키고 결국에는 뭐 검찰개혁 오적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게 되면은 지지자들이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폭탄 문자나 이런 걸 날리면서 업무를 마비시키는 우리의 그런 나쁜 악순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해라.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건설적인 토론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 다만 그래도 임은정 검사가 그렇게
때 뭔가 견제하고 우려하는 얘기를 하면 너무 또 이제 검찰에 둘러싸여 있는 아니면 검찰 조직을 포용해야 되는 정성호 장관도 약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죠.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너무 검사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측근의 입장에서의 얘기만 두둔하는 거 아니냐? 마이너에 대한 의견을 너무 크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또 스스로 자각을 할 거기 때문에 나름의 순기능은 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거는 내부의 갈등이다. 분란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뭔가 스톱하게 하는 하나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조금 더 각자 자중하면서 건설적인 성숙한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좀 선 넘은 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적인 측면도 결코 그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우리 신현영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강전현 대변인 반면에 검찰 내부에서는 네. 검찰 수사해 본 사람 많냐? 뭐 예를 들어서 보안 수사 폐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에서 수사를 해봤다면은 도저히 전체적인 어떤 범죄를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는 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 하려면 정치해라. 왜 검사의 그 타이틀을 갖고 지금 정치하고 있냐 이런 여러 가지 비난도 있거든요. 아까 우리 신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여권 내에서의 어떤 개혁에 가는 길에 그래도 이거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을 쓴소리도 될 수 있으니까 좀 경청하라 이런 차원이지만 검찰 내부에 또 그런 얘기들. 그렇죠.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냐하면은 임은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한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말고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뭔가 성명을 내거나 이야기를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처음에 임명됐을 때 조국혁신당에서 반대했었어요. 봉욱 민정수석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발언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얘기에 대해서만 비판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하면서 조국혁신당에서 지목했던 그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분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이성윤 의원이나 뭐 박은정 의원 이런 분들이 실상 검찰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다가 국회로 입성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루트를 타고 싶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임은정 검사장이 그동안에도 저는 나름대로 인플루언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검사 시절부터 굉장히 뭐 언론에 이름이 많이 올라갔었던 거고 그 덕에 이번에 동부지검장까지 되는 영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본인의 역할에 맞는 쓴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선을 너무 넘었다.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이것은 본인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도 개인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기현 판사 행태라든지 그 이후에 구속영장 기각되는 걸 보면 예컨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같은 거겠죠. 혹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있고 그것은 사법부가 단초 제공했다. 앞서서 정청래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해방정국 이 반민 특이 상황과 지금이 비슷하다. 이게 사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 갖고 이 법사위원들이 좀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이거 좀 여론의 반발이 있고 하다못해 그 법원행정처도 이게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권 침해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약간 여론을 보고 있는데 원내 투톱이 어느 정도 인도스 이게 뭐 오케이를 해주는 그런 사인이 가는 겁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신현영 의원님. 지금은 그래도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일부의 그런 대표들의 목소리라고 보이는 건데요. 네. 결국에는 우리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서 사법부 내에서의 어떤 자정작용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아직도 지금 윤석열 재판을 하고 있고 특히 구속영장 구속 취소할 때 보면은 시간 계산을 하면서 초유의 사태를 이루었는데 그것을 견제하는 검찰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구속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내부의 자정작용이 없다. 그런 사법부가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이번에 한덕수 총리 구속 이 각하 기각되는 거 그리고 박성재 사실 장관 같은 경우도 주거지 압수수색
압수수색은 그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내란에 대한 수사 조사가 제대로 돼야 될 텐데 계속해서 번번이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정말 이거 어디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이런 방식으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나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를 한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어느 정도의 의도를 갖고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사법부의 그런 사람들은 좀 재판에서 배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만으로도 국민들의 그런 불신을 충분히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립니다. 자, 강재희 대변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이런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이런 판사들은 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법원에 요구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이 지금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상권분립 국가잖아요. 입법부는 뭐 민주당이 워낙 거대 여당이고 행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이거는 저희가 상황을 보면은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지기현 판사가 제대로 재판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정식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못하는 것 같다는 거잖아요.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식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지금 박찬대 의원이 올려놓은 그 법안을 보면은 추천인도 국회가 있는데 국회는 또 국민의힘은 빼고 그리고 뭐 법관회의 그리고 대한변협 이렇게 해갖고는 추천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꾸리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재판 지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634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1심이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2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단 한 번도 특별재판부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 영장 기각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 갔었는데 범죄가 소명되지만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없다라고 하면서 풀어줬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특별재판부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했겠어요? 이게 당연히 위헌 소지가 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정말 상상의 나래를 너무 크게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바운더리를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신현영 의원님. 그 한 건의 재판 지연 때문에 이렇게 내란 특별재판부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3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속되고 기소되고 앞으로도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지금 많은 대상자들이 있다. 근데 그 대상에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짧게.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혐의들 여기에 대해서 특별재판부에서 지금 뭐 몇 가지 혐의예요. 이제 셀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아직 수사 중인 것들도 있고 이거 재판부 만들어서 이재명 죽이기, 이재명 한 명에게 갖고 있는 모든 혐의를 처리하는 재판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니까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형태로 재판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발언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론으로는 채택을 못하는 과정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면 주장하세요. 국민의힘에서. 네. 자, 다음 질문을 할게요. 짧게 할게요. 이거 좀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 법사위, 6선 추미애 법사위원장, 5선 나경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버티고 있는 데입니다. 오늘 나 의원이 처음 이제 회의에 와서 간사 선임의 안건 처리해 달라고 했더니 추미애 위원장 일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 간사 자격이 있냐고 이러니까 초선은 빠지라 그랬던가요? 뭐 여하튼 그런 얘기를 하고 조국혁 씨나 박은정 의원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상황? 결국에는 그 나경원 의원의 꼰대 정신이 이번 법사위에서 제대로 드러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00명의 국회의원은 뭐 선수, 나이순 이런 걸로 그 수직 상하관계가 그 매겨지는 조직이 전혀 아니거든요.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주고 오히려 중진 의원들이 젊은 초선 의원들을 오히려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선 가만히 있으라? 거의 입틀막이잖아요. 초선 입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사위에서 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간사 선임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상충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재판에 대한 부분,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실 재판 무마해달라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한테 청탁했던 사실이 예전에 전당대회 때 드러나기도 했고, 지금 이제 추경호 의원이 오늘 압수수색 당했는데 나경원 의원도 그날의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날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사위 간사로서 야당 간사하는 것이 적정하냐, 결국에는 법무부를 뭔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회 법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적절성의 그 질문을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작년 10월에 네. 장동혁 법사위원이 본인이 법사위 그 사임을 스스로 했어요. 그 이유는 선거법 기소가 되면서 본인이 이해관계 상충이 있기 때문에 자진 사퇴했거든요. 그때 장동혁 의원 훌륭하네라고 그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의 장동혁 당대표랑은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법사위에서 이해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 뭐 생각보단 유연하다는 평가도 요즘 있는데 요즘에, 어쨌든 예, 그랬는데. 어쨌든 강전의 대변인,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본인이 얘기했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나, 박범계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뭐 6년 동안인가 뭐 하면서 법무부 장관도 했고 네. 저기 법사위 간사도 했다. 무슨 얘기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민주당의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그냥 좀 끌어내리기 위한 표현들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법사위로 간 것은 저희 당이 좀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또 나경원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감으로써 저희가 결국에는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 특히 이번에 정기국회 과정에서는 아마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만한, 저희는 위헌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법안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뭐 필리버스터든 뭐든 해도 이제는 언론에서도 잘 써주시지도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간사가 됐다라는 이 기사만으로도 굉장히 언론에서 봐주는, 어떻게 보면 저희 당에서 가지고 있는 스피커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조리한 부분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창구로서의 나경원 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다만 오늘 뭐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런 표현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말 법과 논리에 따라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고 싶은 야당의 모습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마포대교 4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반대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속도 내려가고요. 잠실대교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면서 4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는데요. 방화대교부터 여파받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나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10km 이상 정체고요. 경기 동쪽에서는 광암터널에서 서하남 쪽으로 지나서 성남요금소에서 판교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과 매송휴게소에서 각각 9km씩 정체고요. 이후 광명역부터 다시 밀립니다. 또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고속도로도 마도에서 성산마도 지나기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건천휴게소 부근 3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오산과 기흥에서 속도 조춤하고요. 다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한 의혹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계명천지에 21세기 세계 10대 강국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격이 높아진 이 상황에서 도대체 특검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엄중히 질문을 합니다.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은 이 불법적인 압수수색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속을 하고 폭주를 하고 무리를 하는 동안 국민들은 권력을 떠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과속하고 폭주하는 동안 국민들 권력 떠나게 될 거다. 불법적 압수수색, 막무가내식 압수수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래서 어제 정기국회 첫날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은 상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검은색으로 다 근조기 달고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장례 기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아마 수사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 이제 구속영장 청구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줄줄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12월 3일의 그날에 이제 후과가 계속 국민의힘에 번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든 장동혁 당대표든 이를 방어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도 이해가 되고 참으로 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강전희 대표님, 네. 우리 신현영 의원님 국민의힘 수사 받는 상황을 얘기하시는데 표정이 되게 좋지 않아요? 이게 농담입니다. 농담. 좋지가 않아요. 아, 좋지가 안타까워서 않아요. 참으로 좋지가 않아. 네, 네. 좋지가 않은데 네. 여하튼 저 누굽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을 방해한 어떤 네. 뭐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혐의가 이렇게 적용될 가능성이 법률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추경호 의원 스스로가 뭐 여러 차례 좀 해명성 이야기들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특검 측에서는 어쨌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예상했던 범위인데 근데 저희 조금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 말씀 들으셨습니다만 불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법원의 영장이긴 합니다만 너무 과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추경호 의원의 자택, 뭐 사무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때 원내대표였었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실뿐만이 아니라 당직자 사무실, 당직자 개인 이렇게만 압수수색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연 여기까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조지현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 특검에서는 뭐 지난번에도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도 참고인이었는데도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법원이 발부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너무 저희로서는 아쉽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중앙지법 앞에서도 한번 저희 당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불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다른 사건과 같이 조금 더 신중하게 특검이기 때문에 영장이 조금 더 쉽게 발부되는 듯한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주제를 또 살짝 바꿔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민주당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특검 체포 당시 수사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CCTV 열람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그 모습이 어땠는지 자세히 묘사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자세히 공개를 했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예. 어제 열람과 기자회견 적절했다고 평가하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고 사실은 그 필요성을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더 크게 작동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 구속영장 청구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네. 사실은 체포영장 청구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인권 유린 당했다. 그리고 물리적인 행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고 다쳤다라고 주장한 게 윤석열 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직권남용이나 독재폭행으로 사실은 고소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되면서 과도하게 그런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김계리 변호사도 정보 공개 청구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이 그 이슈를 더 크게 부풀리면서 정치화했기 때문에 이를 대항하는 반대급부로의 법사위원들이 움직인 거 아닌가 싶고 네. 그 과정에서 CCTV 열람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교도소 내에서도 조선시대 왕처럼 군림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 27년째 검사한 사람이야. 나 미결수야. 이러면서 내 몸에 손대지 마. 막 이러면서 정말 그런 교도관들이나 그 특검 검사 후배들한테 처음으로 그 막 반말도 섞어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여전히 그런 윤석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체포 거부 그리고 진술권 거부 이런 것들이 본인만 이 치외법검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 분노를 더 자아내는 하나의 단편이다 생각합니다. 자, 강전혜 대변인님은 CCTV 열람과 그 이후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CCTV를 왜 받는지 자체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 이 부분은 과거에도 내란 특검에서도 한번 영장 집행을 하러 갔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야 될까요? 2번 갔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는 마치 특검의 보호자인 것처럼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CCTV를 보겠다라고 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을 만든 이유 자체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특검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있고 만약에 특검 측에서 교도관이 이제 집행하려고 들어갔을 때 특검도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특검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하고 별건으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뭐 국회의원들이 법사위 위원들이 열람을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브리핑을 하는 것이 글쎄요 이게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게 결국에는 피의자의 인권 문제 그리고 법에 그게 위반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도 더 이상의 구체적인 브리핑 없이 기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의 그 태도의 차이에 대해서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좀 너무 나갔다. 이런 형태로 아까 우리 특별재판부 이야기도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특별재판부 만들었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재판부를 뒤에서 좌지우지할 것인가. 이번에 특검 수사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한 명은 2억 원. 사람 이름 갖고 이러기 참 그런데 1억 원도 아니고 3억 원도 아니고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렸습니다. 아유, 이해하십시오. 말하다 보니까. 여튼 근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집중됐던 것 같아요. 이목은 집중됐던 것 같은데 일단 2003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제 평생 잘못된 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일단 음주운전만 두고 봤을 때 뭐 교원들은 승진도 안 되고 아마 뭐 교감도 안 되고 뭐 그런다고 해요. 교육장관으로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음주운전 평생 가장 잘못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음주운전은 워낙에 중요한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도 이 음주운전 여부 갖고 많이 따지는데요. 네, 예. 근데 그 윤창호법이 도입된 이전과 이후로 조금 나눠서 판단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생 발목 잡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좀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모습이 오늘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최선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반면에 또 이렇게 쭉 살펴본 그동안 이제 그 제기된 문제들을 네. 강전혜 대변인님 이렇게 보면 그 음주운전 이외에 천안함 음모설이라 그럴까요? 북한 어뢰 피격된 게 아니라 좌초됐다. 다큐멘터리 영화 기사 공유하거나
2012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낙마한 거 두고 부산 비하로 읽히는 SNS 게시글, 그다음에 성추행 의혹 받았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입시 비리 조국 전 장관 옹호한 듯한 글. 이건 네. 사실 2차 가해로 이제 해당하거든요. 그 사안이 그렇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자, 이른바 정치 편향성 논란, 이념 편향성 논란. 이건 뭐라 그럴까요? 어떤 가치관을 이렇게 균형되게 심어줘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완전히 결격 사유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규진 후보자는 어쨌든 뭐 계속 오늘 사과하는 메시지들은 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이진숙 전 후보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논문 표절 의혹, 이것들을 넘어선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을 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번을 갔다 오는지 이런 것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전교조 출신으로서 뭐 해직을 3차례나 당했다. 이런 것들도 글쎄요. 지금 뭐 민주당 정부니까 그럴 수 있으려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하나 나오는 의혹들이 네. 너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작은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학교 교사일 때는 한 여학생이 전교 1등을 하다가 이번에 12등을 해서 울고 있으니까 왜 12등 했다고 울고 있느냐라면서 뺨을 때렸다. 이런 보도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참, 성적 떨어져 울고 있는 여학생 뺨을 때렸다. 네, 중학교 이제 교사 결격 시절. 사유인가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왜 더 그렇다고 생각을 왜 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지난번에 이진숙 후보자가 한번 낙마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더 좋은 사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 좀 흠없는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왔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숙 전 후보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온 것이 아닌가. 이 의혹들이 과연 해소가 될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있는 것이죠. 본인이 반성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한 인사 참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적 떨어져 오는 여학생 뺨을 때렸다. 그때 표현이 뭐냐면 전교 12등이 울면 꼴찌는 죽으라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그 여학생 따귀를 때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014년 유튜브에 공개된 인터뷰 내용이에요. 우리 신현영 의원님은 공부 잘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별로 안 혼났을 것 같아요. 뺨 맞아본 적은 없고요. 그래요? 종아리는 맞아봤어요? 저희 때는 단체 기합이 있었기 때문에 오. 사실 많이 맞아봤죠. 그런데 험하게 잘하신 게 아니라 세게 잘하셨군요. 그렇긴 한데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만 안 때리는 거는 오히려 저는 역차별을 생각해서 단체 기합을 하면 다 같이 때리고 예. 그렇게 누구를 빼는 거는 정당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교육부 장관의 순환사지 않을까 싶고, 예. 윤석열 정권 때 돌아가 보면 박순애 장관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신데렐라 이슈 있을 것처럼 구두 벗겨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주호 장관 MB 때 사람 재소환돼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교육부 장관의 적절한 사람을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강전희 대변인. 네. 내일 이제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 국민의힘 분위기를 볼 때 이 후보자는 우리가 좀 안 된다, 강력 반대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인사 시즌이 이제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화력 자체는 최규진 후보자에게 집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규진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네. 최규진 후보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난번 이진숙 후보자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 있어서 그 뭐 3대 원칙, 5대 원칙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네네. 보통 보면은 예. 음주운전, 성비위, 뭐 논문 표절 뭐 이런 것들 우리 공천하거나 이럴 때도 뭐 그런 거 몇 대 원칙들을 하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그 인사의 원칙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 때였나 그 네. 인사 원칙 몇 대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사 했습니다만 전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 스스로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다른 전과들, 그리고 지금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근데 너무 심해요. 지금 총리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장관 후보자들 결국 다 장관으로 임명됐잖아요. 그 두 분 빼고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이렇게 몰아치면서 인사청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현영 의원님은 이런 국민의힘의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무위원으로 임명이 되면은 이재명 정부는 엄청나게 일하는 정부잖아요. 다들 살 빠지고 지금 피로해서 쩔어 있고 그래서 정말 현장 뛰어다니고 간담회하고 엄청나게 일 열심히 하면서 지지도가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고 최근에 또 반등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은 그 사람의 과오와 과거보다는 지금에서 얼마나 그 전문성과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지금 시간이 한 1분 반 남았으니까 좀 스케일 있는 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일 중국에서 열릴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위해 열차 타고 중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좀 있으면 이제 얘기도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뭐 3국이 한꺼번에 하는 회담은 아니더라도 푸틴과 회담, 시진핑과 회담 따로따로 할 걸로 예상된다고 국정원이 이제 브리핑도 했죠. 국회 정보위에 보고도 했고요. 자, 한미일 뭐 연대에 맞서는 북중러 연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짤막하게 신현영 의원님부터. 예,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회담하면서 안미 경중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잖아요. 네.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상황인데 한미일 공고히 하는 거 우선순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중러 연대가 또 다시 한번 오히려 트럼피즘에 맞서는 자유무역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지금 출국을 하실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 우리 정치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강전희 대변인 죄송합니다. 30초 이하. 우원식 의장이 근데 이번에 김정은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보지는 못할 간다라는 게 언론에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번에 어쨌든 북한이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세계 무대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 제가 우원식 의장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말씀드린 게 이국가론을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계속 적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많이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열병식에서의 모습이 그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0살 종수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 1급으로 각막 이식을 2년째 기다리고 있는 종수. 여기에 뇌병변과 횡격막 이상까지 겹쳐 음식을 삼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지금도 젖병에 담은 유동식을 매 시간마다 먹고 기저귀를 착용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수를 돌보는 건 치매 진단을 받은 할머니뿐. 종수의 부모님도 모두 중증 장애인이라 돌봄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가족 모두가 아프다 보니 부족한 병원비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종수네 가족. 오늘도 할머니는 아기 같은 종수를 품에 안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냅니다. 꾸준한 치료와 돌봄이 절실한 종수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는 습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도 30.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은 낮 기온을 기록했고 당분간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광주, 대구 23도, 강릉, 대전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5도 분포로 열대야가 주춤한 곳이 많겠지만 부산은 25도, 제주 27도 등 당분간 남부 해안과 제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분포는 전국이 27도에서 33도 분포입니다. 서울은 내일 3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더 올라 무더워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최고온도 32, 3도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이 바로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백로를 전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21도 안팎을 유지하겠고요. 낮 기온도 다음 주부터는 30도 내외로 폭염의 기세가 좀 꺾이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일부 남부와 제주에 가끔 비가 오겠고 내일은 또 일부 남부 지방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9.8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적극 재정으로 잠재 성장률 반전 해법을 찾자고 당부하고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조금 전 중국 베이징역 인근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중러 정상과 나란히 설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자택과 의원실 등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하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다음 주 월요일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최규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교육 전문가라며 엄호했고 국민의힘은 이념 편향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교육 현장의 뜨거운 논쟁거리 고교 학점제를 다뤄봅니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학교가 정해주는 교과가 아니라 학생이 자기 진로에 맞게 학업을 설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 고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대책은 없는지 오늘은 학부모 단체 관계자와 교사를 차례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최형욱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형욱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교육 학부모의 최영욱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뜻 들어보면요,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를 골라 듣고 자신의 적성대로 맞춤형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제 들립니다. 근데 며칠 전인 지난달 27일 학부모 단체와 교사 단체 등이 기자회견 열고 고교 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 기자회견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가짜 선택으로 경쟁을 강요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정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네. 원래 고교 학점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현재 고교 학점제는 과목 선택부터 고교 학점제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대학 입시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하는 그런 입시 전략의 한 요소로 변질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현재처럼 상대 평가로 줄을 세우고 또 대학의 선발 방법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은 진로나 적성을 충분히 고민하고 또 고려하기보다는 일단 입시에서 더 유리한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입시에서 훨씬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를 들면 수강생이 많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이 더 상위 등급을 네. 주는 숫자가 더 많이 있을 수 많은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정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도 과목 선택을 두고 이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기존의 입시 제도에서도 이미 수시라던가 또는 뭐 정시, 수행평가 등 복잡한 입시 제도 때문에 숨쉴 틈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이 고교 학점제는 부담과 두려움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담과 두려움,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선택을 해야 되고 이게 어디에 또 좀 많이 몰리는데 해야지 그래도 좀 점수 잘 받을 확률 많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나중에 대학 입시에 이렇게 내놓았을 때 대학 측에 내놓았을 때 이게 도움이 되나 이런 것도 사실 머리 복잡한 얘기라는 거죠. 맞습니다. 원래 취지가 그 학생의 진로나 적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현실에서는 어느 등급을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더 내신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데 더 이제 집중이 이제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것들을 더 복잡하게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근데요, 회장님 그 현 고교학 점제 제도 하에선 고교 1학년 때 대학으로 치면 이제 공통 과목을 듣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2학년부터는 각자 생각한 진로에 따라 선택 그 과목을 듣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진로 고민한 학생들 입장에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학생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제 고민이 될 텐데요. 그래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공통 과목을 배우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그 자신이 원하는 어떤 진로나 또는 대학에서의 전공을 염두한 선택 과목을 이제 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얼핏 들어보면 이것이 자율성이라던가 또 맞춤형 교육 같이 이제 보이는데 이제 현실이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같습니다. 2학년 때 수강할 과목을 1학년 2학기 때인 뭐 9월이나 뭐 8월, 9월 중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9월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는 선택 과목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연계된다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신청한 과목들이 앞으로 진로 수정에 이 족쇄가 된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고치는데 약간 부담이 따르나 보죠? 그걸 나중에 수정하려 그러면?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각 대학별로 또 전공이라든가 계열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고요. 학생들은 어떤 전공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과목들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수강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어떤 학생들의 진로나 또 꿈이나 또는 희망 전공이라는 것은 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당연하죠. 어른들도 뭐 직장 막 옮기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선택이나 고민들이 이 내가 선택한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선택한 과목들로 인해서 이 그런 변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대학들에서는 이제 그런 선택 과목을 어떤 것을 들었는지를 보고 이 학생의 이제 어떤 전형을 평가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일관성 있게 어떤 거를 쭉 들어야 되는데 이게 분산돼서 들으면 또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못 바꾸는군요.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이제 우리 고1 학생이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한 2학년이나 3학년 때는 보니까 생명공학 쪽으로 전공을 이제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동안 들어왔던 과목들이 이 지금 바꾸려고 하는 전공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입시에서는 분리해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1학년 때서 과목들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생각이 바뀌었는데도. 맞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자신의 진로라던가 또는 대학의 전공에 대해서 이 고등학교 시절에 확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사실 그게 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점들을 일단 허용하지 않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진짜 자신의 적성이나 꿈을 찾기보다 일단 입시에 안전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최영욱 회장님.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고교 학점제가 입시 경쟁, 사교육 경쟁 더 심화시킨다 이런 비판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자, 고교 학점제 도입 전과 도입 후에 어떤 점이 바뀌었기에 이렇게 사교육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우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공과 또는 진로와 관련된 선택 과목의 중요성과 또 중압감이 보다 이제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필 시험뿐만 아니라 뭐 과제라던가 발표라던가 또 뭐 프로젝트까지 다 더 잘 준비해야 되고 또 그 부담을 버티려면 결국 사교육의 도움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현재도 많은 이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아마 수행평가라던가 세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또 이제 그런 수행평가 폐지 청원도 지금 국회에 좀 올라가 있고 한데요. 이제 결국에는 학생이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생기게 되고 또 경쟁보다 가중되다 보니 이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은 또 복잡해진 그런 제도 때문에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거나 또는 상담을 하는 경우도 제 주변에서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 두 번째는 이 고교학점제는 미수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락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낙제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 생기고요. 낙제를 하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영향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제 학원이라든가 그런 사교육 업체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교육이라는 게 복잡한 입시제도 틈을 파고드는 거기 때문에 이 고교 학점제도 역시 그런 경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자, 회장님 그리고 각 학교별로 고교 학점제 위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나 어떤 질적인 퀄리티 문제 이거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학교별로 개설 과목 수 그 질에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결국 교육 불평등 문제 아닌가 이런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지금 뭐 고등학교 3학년이나 2학년도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딸아이도 이제 고3이라서 시범 운영으로 하고 있는데 본인이 좀 듣고 싶어하는 과목들이 좀 재학 중인 학교에 개설이 안 되면 다른 학교에 개설된 곳을 찾아가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교사 같은 게 도시 내에 있는 같은 도시에 있어도 이제 교사나 교사 인원이 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또 다양하게 열 수도 없고요. 네. 또 어떤 기자재라든가 시설이 부족한 학교는 실험이나 실습 중심의 과목은 아예 개설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에 비해서 어떤 또 특목고나 자사고처럼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좋은 학교들은 그러니까 일반고나 또 특성화고보다도 상대적으로 어떤 유리한 그런 기회를 네.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 또는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네.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마지막 그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네. 저희가 이제 문제점 위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마 취지나 어떤 장점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이 고교 학점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제도를 좀 보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떤 입장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또는 뭐 중학교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들여다보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좀 그런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과 이 입시를 줄 세우기식의 입시가 네. 연결돼서 나타나는 큰 경패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뭐 학생들이나 학부모 또 교사들 같은 교육 현장의 의견은 네. 대체로 개선으로는 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 그래서 혹은 전면 재검토 뭐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상대평가라던가 또는 이제 이 고교학점제와 동시에 이제 적용되는 것이 내신 이제 5등급제 같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형욱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회장이었습니다. 최형욱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맡고 있는 이상민 이현고 교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상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학부모 단체 관계자 얘기 들어봤는데 불만이 많고요. 그다음에 전면 재검토 폐지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 선택폭 크게 넓히려면 이제 과목 수도 많아지고 또 개설도 새로 하고 그렇다면 그게 다 교사 부담인데 교사 수를 그렇게 교육당국에서 금방 늘려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 현장 교사로서 수업하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 고교학점제 이전의 경우에는 네. 보통 선생님들께서 한 과목 또는 두 과목 수업 준비를 위해 정말 정성을 다해 수업 준비를 하시는데요. 예. 그런데 교사 수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인 상황에서 선택 과목의 확대로 인해 선생님들께서는 두 과목은 기본이고 많게는 네 과목 또는 다섯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요. 이래서 수업 준비 시간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비롯하여 수행평가까지 치러야 하고 네. 출제부터 채점 그리고 생활기록부 기술까지 연쇄적으로 부담이 많이 커진 상황이긴 합니다. 거기다 또 교무도 있잖아요. 그죠? 이 학생들 가르치는 거 이외에 또 교무까지 같이 한다면 이게 엄청난 사실 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충원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과목 수를 막 늘려놓으니까 교사들 부담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늘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근데 교사들 물리적인 어떤 부담 크게 늘었다는 얘기 지금 해주셨잖아요. 근데 교사 부담을 또 가중시키는 부분이 바로 최성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제도냐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할 수 있게 지도한다. 이거 줄여서 이제 최성보 제도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뭐 이수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 보충 지도라는 뜻으로 그냥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최성보 이게 교사 부담을 얼마나 또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는 네.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 성취율 40%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네.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책임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도입되었는데 네. 이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초 학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부터 누적된 학습 결손 학생도 있고 예. 애초에 공부보다는 빨리 직업을 택하고 싶어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예. 이 학생들을 억지로 앉혀만 놓기에는 또 우울증, 불안감이 심각한 학생들도 많은데 이 친구들에게 이 학업의 부담까지 주니 40%를 넘겨라는 그 부담을 주니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학교를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라 네. 현장에서는 실효성은 전혀 없고 교사의 부담만 가중된 상황인데요. 네. 이 특히 미도달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최성보 보장 지도를 보통 20시간을 해야 한다면 네. 이게 대면 수업은 1시간하고 온라인 컨텐츠 수업으로 19시간에 들어도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학점이 이수되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는 네. 뭐 올라가지 않으면서 형식적 서류 처리로 학점을 이수해 주는 것이라 이게 맞는 방향인지 저희들도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네. 물론 실제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현장의 대부분의 학교는 이러한 부분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적 효과도 없다고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 예, 선생님. 예. 최성보를 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이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이 보장되어 학년이 올라온다면 고등학교에서도 잘 운영되며 책임 교육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최성보 다시 말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이게 이제 학업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특수 교육을 이제 이렇게 전담해서 맡아서 하는 건데 그 취지는 참 좋아요. 근데 그 실상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아무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올라와서 고등학교 어려운 수준이 됐는데 이거를 일정 시간 해가지고 수준 끌어올리고 이 수준을 보장해라 하니까 현실적으로 솔직히 잘 안 되면서 허울만 좀 그럴듯한 이런 제도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지금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상 그 좀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끌어올리는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한 여건이 안 있는 상태에서 그냥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그 수준이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교사들한테 이거 좀 학업 성적 모자란 학생들 다 끌어올려 뭐 해 그다음에 과목수 고교 학점제 할 테니까 이것도 더 가르쳐 지금 2과목 했으면 4과목까지 해 이게 사실은 교사들 보기에는 와 이게 정말 제대로 하자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교사한테 책임지라 이런 느낌을 교사들이 받다 보니까 일종의 편법도 나온다고 해요.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실태가 확인됐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조사한 고교 학점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보장 지도 대상을 줄이기 위해서 수행평가 비중을 높이거나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한다와 지필평가에서 난이도 낮은 문제를 다수 출제한다의 답변을 많이 하였으며 선생님들께서 또 최소 성취 보장 지도가 교육적 효과가 없고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학교 현장이 그러합니다. 교사들은 우리나라 정서상 성적이 낮다고 해서 학생들을 미수 처리하여 유급시키거나 졸업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취율 40%를 충족시켜 학점을 이수하게 하려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금처럼 말씀드린 대로 수행평가 비율을 높이고 기본 점수를 넉넉히 주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정말 성취율을 맞추기 위해 좀 높이기 위해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답을 찍는 학생들이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도록 한 번호로만 답안을 좀 고르면 좋겠다라는 현실적인 고민까지 나오곤 합니다. 이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도와 실제 현장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교사들은 실천에 어려움을 느끼고 회의감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꼭 이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918님이 교사의 충분한 충원 없이 실시되는 고교 학점제가 대도시와 중소도시 교육 격차를 더 심화시키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 퀄리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 일맥상통을 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 교사들이 교사 충원, 증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정부는 오히려 교사를 더 줄일 계획입니까? 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현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작년도에 비해 교사가 거의 2,000여 명 가까이 덜 선발할 예정이고 아무래도 저출생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요. 네. 이 교사를 단순히 공무원 정원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은 지금 당장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정부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특히 고교학점제로 인한 수업 부담, 평가 부담, 생활기록부 작성, 행정 업무로 늘어나고만 있고 학생들에게 집중해야 할 교사들의 에너지는 분산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그 각 수업들 출결 처리 방식에 대한 이제 혼란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출결 처리 방식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이게 고교 학점제라는 학점 이수라는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네네. 고1부터 대학처럼 출결 처리를 과목별로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고등학교에는 담임 교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각, 조퇴, 결석을 하는 경우 과목 교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담임 교사를 통해 학부모와의 소통 후 출결 상황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렇게 바뀐 출결 시스템에서는 네. 교과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 조퇴나 결석한 학생들의 사유를 알고 입력해야 되는데요. 네. 특히 생리결석이나 가정사 등의 문제를 주변 네. 친구들이 알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요. 이걸 교과 교사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또 저희한테 출결 처리를 하라고 하면 또 저희는 또 다시 담임 선생님들한테 네. 출결 사유를 묻거나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행정적으로 보면 2중 3중의 업무가 되고 네. 학사 업무 중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업무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예. 이게 다행히 어제 교육부에서는 출결 방식 변경을 안내하여 담임 교사에게도 출결 수정 권한을 부여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9월 중순부터는 좀 상황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부에서도 뒤늦게 이 문제점을 좀 생각을 해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시행이 되면 어떨지 좀 지켜보시고요. 자, 네. 그리고 선생님 그 현재 아까 출결 이것도 얘기하고 고교 학점제 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불만 어떤 혼란 말씀하셨는데 현재 고교 1학년 교실 상황 어떤지 그걸 조금 약간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현재 네네. 1학년 좀 부장으로도 있고 네. 선생님들은 10명이 담임선생님 같이 교무실에 있는데 9월 네. 초가 되면 1학년 학생들은 지금 내년에 이수할 2학년 선택 과목을 최종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학기에 네. 이제 신청해야 되죠. 네, 예, 지금 예. 신청해야 되는데 이 1학년 교무실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 상담으로 정말 분주하게 선생님들이 보내고 있는데요. 예. 근데 학생들을 살펴보면 아까 학부모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로가 아직 뚜렷하지 않아 과목 선택에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원하는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했어도 혹여 진로가 바뀌면 어쩌나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처럼 단순한 과목 선택 하나에도 다양한 고민과 상황이 얽혀 있는데 사실 고1 학생들에게 진로를 확장하라고 요구하기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고2, 고3에서 여러 과목을 직접 들어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 고1부터 진로를 정해 관련 과목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고요. 네. 또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듣고 싶어도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 있는가 하면 이 상대평가 특성상 신청한 인원이 적어 성적이 불리해질까 걱정되어 네. 선택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저희 교사들의 바람은 이게 학교에 등교하여 학생들이 네. 신나고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는 것인데 예. 이 고교학점제의
인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네. 뭐 한국형 고교학점제로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1학년 2학기에 사실 그 학생들이 그 진로의 첫 단추를 깨는 게 사실 이게 맞냐. 이게 나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지금 대입까지 그 2년 넘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의 불합리성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입 제도하고 고교 학점제와의 매칭 문제도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교 학점제 하에서 내신 평가 어떻게 할지 문제하고 각각 다른 선택 과목을 고교에서 듣는 학생들이 수능은 어떤 출제 범위로 치를지 이런 문제들도 뭐 정리해야 하는데 이거 그렇다면 대입 제도도 그 교육위에 또서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고교 학점제와 연동해서 개편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조금 좀 여러 그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해야 될 그래요? 부분은 맞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고교 교육이 대입과 연계되어야 하면 당연합니다. 이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나 대입을 네. 개편할 때도 이러한 고려는 분명히 이전에도 있었을 건데. 네. 근데 현재 상황에서만 조금 살펴보면 네. 이 고교 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의 선택을 위한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들을 수 있게 하고 네네. 이 고1 학생들이 2028학년도 수능을 볼 때에는 공통 과목만 보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이런 수능에 정속되지 않는 과목 선택을 위한 것이었는데 현실에서는 과목의 위상이 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예. 또 한편 또 2학년, 3학년 때 듣게 되는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전에 2015 교육 과정에서는 절대 평가로 진행되었지만 현재 고1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예. 상대 평가로 바뀌어 변별력을 추구했는데 이것이 예. 학생 선택권의 한계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과 부작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네. 이 대입제도 개선도 끊임없이 고민되어야 하겠지만 조금 이 부분도 보수적이어야 될 게 대입제도는 제도의 안정성도 중요하기에 예.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저희 국교위 차원에서도 네. 좀 의논을 많이 하고 의견 수렴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지금 아까 잠시 얘기하긴 하셨지만 학부모 단체들은 뭐 전면 폐지라든지 재검토 요구하고 있는데 교사 단체는 기본적으로 폐지를 요구하시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보완책을 마련해서 시행은 하자는 입장인가요? 이 세 단체가 좀 의견이 조금 갈릴 수는 있지만 교원 3단체에서 공동으로 합의한 부분은 네. 우선 학교의 교육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몇 가지 쟁점을 합의하고 공동 대응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한국교총 회원인데요. 예.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네 가지 쟁점은 교원 증원, 또 미수재 제도와 최성모 폐지, 네.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부담 개선, 7개월 관리 문제 개선입니다. 이 중에서도 미수재라든가 최성모 문제는 학점 이수 기준과도 맞물리는 내용이고 단순한 보완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네. 이 제도의 뼈대를 건드리지 않고는 개선될 수 없다고 교원 단체들이 보고 있기에 조금 같이 공동으로 그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네네 말씀하시죠,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덧붙이면 예. 고교 학점제 폐지를 한다고 하여 더 나은 정책이 지금 나올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폐지가 아닌 네. 개선을 통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고교 학점제로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이현고 교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참석을 위해서 중국 방문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어떤 시점에 도착한다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베이징에 도착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까? 예, 그 김 위원장이 탄 걸로 추정되는 네. 인공기를 탄 열차가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쯤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을 조금 했습니다. 전이네요. 예, 예. 김 위원장은 어제 오후에 전용 열차편으로 평양을 출발해서 오늘 새벽 북중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베이징역에 2m 정도의 가림막이 설치되고 경찰들이 배치되는 등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중 북한 대사관을 먼저 방문했다가 숙소인 갸오위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6년 8개월 만인데요. 북한 매체들이 이례적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출국 소식을 알렸습니다. 2023년 러시아 방문 때는 이틀이 지나고서야 소식을 알렸거든요. 예. 공개된 사진들을 좀 보면은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그리고 현송월 당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부인 리설주와 김여정 당 부부장이 동행했을 가능성도 있는 걸로 국정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딸 주애가 동행했다는 판단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걸 일찍 공개한 거 북한 방문 사실 그다음에 사진 이런 거 일찍 공개한 거 좀 이례적인데 비행기 타고 갔으면 금방 갈 텐데 20시간 걸리는 열차 타고 이동한 이유 뭘까요? 예, 아무래도 첫 다자 무대 데뷔 전이라서 타국과 비교되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는 1980년대에 생산이 된 걸로 알려져 있고 네. 1995년에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기종이다 보니까 다른 정상의 전용기와 비교되는 상황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비행기 비교.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인 태양호는 움직이는 요새로 불릴 만큼 안전상 용이합니다. 폭탄 테러에도 안전성을 상당 수준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방탄 기능, 집무실 등을 갖춰서 시속 60km 정도로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전도 상당히 신경을 쓴 걸로 보이는데요. 전용 열차가 중국 국경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중국의 기관차인 둥펑이 김 위원장의 열차를 이끌게 되는데 네. 국빈급 예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동급의 경우 의전 등의 예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안전을 가장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김정은 중국 방문 관련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로 보고했을까요? 예, 국정원은 열병식 때 이제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네. 나란히 천안문에 서서 냉전 당시의 삼각 연대를 재현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최적의 카드로 판단을 하고 대외 운신폭의 확대를 꾀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북중 관계를 복원하고 네. 러시아 편중 외교를 탈피하는 등 체제 활로를 모색한다는 겁니다. 북중 정상회담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북러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중러 3자 회담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모여서 회담할 경우에 국제사회에 던질 군사안보적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입니다. 한국에선 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을 하는데요. 네. 김 위원장과의 조우 가능성 크지 않다고 합니다. 국가 정상급 순서와 우 의장의 순서가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 측에서 만남을 원한다면 조우가 불가능하진 않겠으나 의미 있는 만남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우 의장도 좀 전에 출국을 했거든요. 네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나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와중에 북한 당국은 북중 협력 관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예, 박명호 외무상 부상 명의로 국제적 정의와 공평을 수호하기 위한 조중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국제질서 구상론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걸 네.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전 지구 관리 발기란 이름의 시주석 구상은 미국에 맞서는 중국이 국제질서의 대안임을 자처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일방주의적인 행위들이 성행하고 비극적인 사태들이 연발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전 지구 관리 발기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수호하는 데서 매우 긍정적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북한은 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하고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중국 방문 전에 김 위원장이 그 연구소
방문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김 위원장이 ICBM 연구소를 방문해 대출력 미사일 엔진 생산 실태와 탄소 섬유 복합재료 생산 공정을 살펴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고 또 신형 ICBM 화성 20형을 개발 중이라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화성 19형 발사 도발을 한 뒤에 최종 완결판이라고 밝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최최종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요. 화성 20형으로 추정되는 동체 앞에서 김 위원장이 서 있는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난 뒤에 국방비를 증액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엔 구체적 규모 공개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죠. 예,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네. 한미 양국이 한국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 총생산 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한국 정부 관계자는 실무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협상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한국의 국방 예산이 66조 2,947억 원으로 GDP 대비해서 2.42%가 2.42%. 예, 근데 3.5%까지 높이려면은 약 30조 원이 더 필요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동맹국은 GDP의 5%로 합의를 했는데 이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보도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협상의 세부적인 사안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언급은 제가 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산 무기 구매 협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무기 구매 규모 얼마나 될 걸로 추측돼요? 2030년까지 250억 달러, 약 34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이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사건 소식 2개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조건 만남 미끼로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검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예, 조건 만남을 빙자해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뜯어낸 조직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여성의 노출 사진 또는 출장 만남을 알선하는 내용이 담긴 허위 사이트를 올리고요. 네. 여기에 접속한 남성들이 출장을 요청하면은 가입비 그리고 단계별 보안 심의비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93억 원의 범죄 수익금을 올렸다고 합니다. 강원경찰서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40대 A씨와 중간관리자 20대 B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9명에게 같은 죄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캄보디아로 해외 취업을 다녀온 뒤 범행에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범죄 특성상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피해 금액이 93억 원이다. 그런데 실제 신고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35명이 14억 5천만 원 정도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것보다 한 80억 정도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들은 신고를 네. 안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신고를 꺼리는 그런 특성을 조금 노려가지고 더 범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김 기자 좀 장난기가 많았나요? 어땠어요?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예. 막 남의 집 가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뭐 문 두드리고 이러고 도망가고 그런 유치한 놀이는 안 했나요?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거. 예. 자, 그런 장난 해보신 분들 적지 않을 텐데 미국에서 이런 장난을 치다가 10대가 목숨까지 잃었다고 합니다. 미국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주택가에서 11세 소년이 친구들과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장난을 쳤는데요. 네네. 집주인이 이 소년에게 총을 쏴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5월 버지니아 주에서도 18세 청년이 이 장난을 치다가 집주인이 쏜 총에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또 2023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45세 남성이 이 장난을 치는 10대 3명을 차로 들이받아 목숨을 잃게 한 사건도 초인종을 있었습니다. 눌렀는데 예. 뭐 다른 무슨 범인으로 착각한 게 아니고 예. 화가 나서 막 차로 들이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는 이 장난을 도어벨 디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틱톡 등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났나 봅니다. 그래요? 보통 짧은 동영상 위주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틱톡에 이 네. 영상을 올리면은 그 이제 프랭크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네네. 거기서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는 게 유행인데 SNS상의 위험한 장난 문화가 총기와 결합해갖고 참극을 낳은 셈입니다. SNS상의 위험한 장난 문화가 총기와 결합하면서 참극을 낳았다. 초인종 눌렀다가 총격 사망.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인데요. 장난도 상황 그리고 상대 봐가면서 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자칫하면 전 재산까지 날릴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데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어떤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있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서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봅니다. 자, 프로파일러님, 보이스피싱 심각하다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정도입니까? 일단은 피해 액수를 보시면 이건 신고된 것만입니다. 7월까지 올해 8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에 따르면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만인 겁니다. 나머지는 빼고요. 두 가지만 7,992억. 그러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한 전체적으로 한 16,000건인데 숫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한 건당 액수가 피해액이 더 많고요. 금액이 늘었군요.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올해 말이 되면 한 1조 2천억 정도라고 공무조정실장이 그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파악된 것만 그 정도다는 말씀이시고요. 엄청난 규모네요. 자, 정부가 매년 특별 단속도 하고 뭐 대책도 내놓고 합니다. 근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뭐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먼저 이제 실제로 이런 대책이 나왔다는 건 만시지탄이죠. 네네. 정부나 수사기관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뭐 4가지의 부재, 4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건 개인 금융 보안 시스템이 너무 허약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뻑하면은 이게 뻑하면 표준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자주 최고의 금융기관, 뭐 예를 들면 그 시중은행 뭐가 털렸다는 등 해킹해서 지금 해킹 안 당한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 금융 시스템 자체가 너무 사이버 공간은 확대됐는데 금융 보안은 너무 처치한다. 첫 번째 부실이고 두 번째는 전문 수사팀의 부재, 수사 시스템의 부재. 그러니까 지금 파편화되고 산재한 수사 시스템으로 인해서 집중이 안 되고 오랫동안 이게 반복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범죄 수익 환수 체계가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환수 체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사기 당하면 그냥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공조. 그러니까 특히 문제가 국제공조가 사실은 거의 부재하다. 외국에서 해외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국제공조의 대상이 중국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정확히 말하면 중국의 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어렵다. 더더욱 어렵죠. 4가지 그 포인트를 주셨어요. 이게 뭐 금융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파편화돼 가지고 수사 시스템이 전문 수사 시스템이 파편화해 가지고 집중되지 못한다. 범죄 수익 환수 체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국제 공조도 중국의 지방 정부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어려움이 있다. 이 4가지로 딱 정리를 해 주셨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즘 어떤 수법을 쓰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옛날에 흥행했던 게 서울지검 서울 서부지검의 무슨 검사입니다. 김민수 검사. 김민수 검사입니다. 아니면 누구누구 수사관입니다. 김미영 팀장 그래서 지금 뭐 일단 참고인 조사 받으러 나오셔야 되니까 이거 계좌로 일단 송금을 하시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써먹어서 요즘은 좀 달라졌나요? 어떻습니까? 고정 기법이죠. 단일 기간. 이제는 여러 기관이 같이 하는 일종의 1인 2역. 상황극 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어디가 이제 전화를 해갖고 그렇게 했으면은 어디에 연락을 받아보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때는 금감원 직원. 그 다음엔 또 검사, 다시 은행 직원 이렇게 몇 군데이지만 사실은 범죄자들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면서 역할극을 하는 이렇게 일종의 하이브리드형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스미싱, 악성 앱 설치가 기본인 거고
특히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소위 배송 조회 네. 그리고 이제 뭐 차량 사고 아니면 오배송, 네. 카드 오배송 이런 등등의 진짜 누구도 쉽게 이런 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제 최신 자칫 트렌드. 잘못하면 의심하지 않고 그냥 당해버리는. 그렇죠. 말하자면 저기 카드 잘못 뺀 데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그걸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이.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례 있다고요. 이거 어떤 사례입니까? 이게 이제 셀프 감금이라고. 셀프 감금.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무려 공무원이 예. 특히 또 어떤 뭐 기관에 이런 사람들이 예. 왜 그런지 모르. 의사도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있고 변호사 뭐 자기들은 좀 사회에서 할 만큼 한 사람들이 부실하게 부정하지 판사도 한 분 계시고 막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심리적 지배를 통한 가스라이팅. 예를 들면 전화를 했는데 절대 다른 사람 나 위에는 접근하지 마죠. 차단하십시오. 그럼 어디 어느 모텔로 빨리 가서 이게 9천만 원을 꺼내서 대출 받아서 현금을 가지고 모텔에 잠그고.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해갖고. 그 남자친구나 부모가 경찰을 대동하고 문 밖에서 1시간 동안 설득해서 겨우 문 열고 들어가서 이게 아니라는 걸 또 1시간 동안 설득해서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예.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무섭네요. 그리고 반성문을 40장을 썼습니다. 누구한테? 범죄자한테. 이거 안 쓰면은 당신 지금 바로 체포하러 갑니다라고 하니까 벌벌 떨면서 반성문 썼어요. 1박 2일 동안 40장을 썼습니다. 40장을. 너 뭐를 썼냐? 지금부터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잘못한 거다. 그거 다 썼어요? 네,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하게. 근데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쩡한 정상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은 이런 가스라이팅 기법을 굉장히 많이 연마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대책 얘기해 볼게요. 정부가 9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대대적인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한다. 그다음에 경찰이 통합 대응단 가동하기로 했는데 이전과 좀 다른 점이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뭐 제 눈에는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단은 43명 규모에서 137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신고 대응 센터를 그다음에 상주 인력 배치 그리고 분석 인력 배치 협업 시스템 이런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국제 경제 확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공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좀 부실하다고 하냐면 이건 이전에도 똑같은 제도를 1년 전에도 내놓고 2년 전에 내놨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고. 처음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 그때 왜 그게 잘못됐는가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잘 이렇게 먹히지 않았냐? 먹히지 않. 왜냐면 기관 사이의 벽이 높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뭐냐면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가스라이팅도 이미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사후 약방문. 그러면 뭔가 지역이든 번호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뭔가를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부재한 겁니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주로 기지 두고 있고 동남아 기지 두고 있으니까 잡으러 가기가 힘들고 그렇다면 공조가 돼야 되는데 중국 지방 정부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렵고 그다음에 또 통합대응단이 그래서 보이스피싱 전화 차단하는 조치한다 그러는 이거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많이가 중국의 산동성 정부입니다. 산동성. 아시다시피 중국의 지방 정부는요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이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당간부들한테 뇌물 매겨서 공안이 가서 잡으려면 일단 사법권이 못 들어갑니다. 이건 뭐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접근하려고 했는데 이미 차단해 갖고 지금 몇 년째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 정부가 우리를 안 받아주면 그대 끝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국민이 다치지 않으면 그냥 얼굴 안면 못 씁니다. 이게 지금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 전화번호 차단 조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차단했을 때 이게 오용됐을 때 오신고됐을 때 그거에 대한 민사소송 라든가 아니면 손해배상 배상 문제 그런 리스크가 있군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회복할 때 그 손해는 누가 배상해 줄 것이냐.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범죄 더 좋아요? 전화에 많은 알뜰폰 개통의 수만 개 그것이 주로 많이 알뜰폰의 문제가 있거든요. 개통 때부터 좀 엄격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냐. 그리고 변잡기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차단 단계에서부터 해야지 이미 발생한 뒤에 이것을
바로 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 약방문 측면이 예. 많다. 자, 근데 요번에 이제 눈에 띄는 게 보니까 금융기관에 책임 묻겠다. 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 일부를 배상하라. 그 액수가 얼마 뭐 일부겠지만 이 대책은 그래도 그 약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한다거나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래도 지금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가 너무나 취약합니다. 그걸 좀 어느 정도까지 해라. 기본은 해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맞는 건데 문제는 범죄 피해를 금융기관에 맡기면 모랄 해지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대응도 분명히 한데 금융기관한테만 맡기는 건 사실은 아니지만 지금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의 전 금융기관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해라. 그런데 기본을 안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라든가 다른 싱가포르 같은 데서도 똑같습니다. 아,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나눠서 배상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보통신과 은행권이 나눠서.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을 안 했을 때 그래요? 이런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은행이 배상해라 했을 때 금융 보안을 더 긴밀하게 한다 그러면서 송금이나 뭐 이런 시스템을 조금 강화하면서 일반 피해자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배제할 있죠. 수는 없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보이스피싱 얘기할 때 나는 안 걸려.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뭐 판사 얘기도 하고 변호사, 의사 이제 쭉 어떻게 보면 또 사회 지도층이 될 만한 분들 얘기도 하셨는데 아까 뭐 은행한테 책임 지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 프로파일러님도 개개인이 경각심 갖고 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피해를 아예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모르는 번호는 스피커폰으로 받아라. 모르는 번호는 스피커폰으로 받아라. 퍼질 수 있게 심리적으로 쪼이지 않게. 그다음에 보통 앱에 3분 이상 5분 이상 통화가 되면 자동 차단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다시 걸면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는데 이거를 자동 끊어주는 겁니다. 자기를 못 믿겠으면 기술을 믿어라.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뭘 할 수 있지만 일단 그런 부분.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때 이 관련해서 우리 프로파일러님이 말씀하신 게 난데없이 돈을 보내라는 얘기를 그렇죠. 들었을 때 절대 그건 돈과 관련된 건 함부로 보내지 마라. 그러니까요. 몇 번 확인하고 보내시라. 바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돈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 그렇죠. 의심해라. 의심해라. 그런 부분이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White shirt